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소리 없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전자기업은 미국 텍사스로, 대형 조선사는 필라델피아로 향했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제조업의 심장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해외로 향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사일런트 엑소더스, 즉 자본의 조용한 탈출이라 부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수십 년간 지켜온 국내 터전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일까요? 이 조용한 행렬 속에 아주 강렬하고 시끄러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호남권의 한 타이어 공장을 집어삼킨 거대한 화마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8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탈출하는 신호탄이었죠. 국내 유명 타이어 제조사인 K사가 직면한 이 불길은 우리 제조업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불길 속에 감춰진 진짜 탈출 이유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질문의 순서를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을 떠난가가 아니라 왜 하필 폴란드를 선택했는가입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도 본사가 있는 중국도 아닌 폴란드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지을 만큼 너무나 명확하고 강력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본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어본 폴란드의 파격적인 제안을 지금 공개합니다. 폴란드가 외국 기업에게 내민 조건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공장을 지을 땅은 공짜로 제공하고 법인세는 무려 10년간 면제해 줍니다. 심지어 현금 보조금까지 얹어주며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었죠. 온갖 규제와 복잡한 노사관계로 얽힌 한국과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무엇인지 폴란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지리적 이점이죠. 새 공장에 들어설 오폴레는 독일 국경에서 불과 100km,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벤츠, BMW 등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의 바로 옆집에 생산기지를 짓는 셈입니다. 바닷길로 한 달 걸리던 운송기간이 단 하루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압도적인 효율성 앞에서 자본이 거절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근 이 조용한 행렬 속에 아주 시끄러운 경고음이 하나 울려 퍼졌습니다. 광주의 한 대형 타이어 공장을 통째로 집어삼킨 거대하고 붉은 화마가 그 주인공이었죠. 이 불길은 단순히 공장 하나를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업 전체의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드러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무려 8,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을 떠나게 된 것이죠. 단순한 사고로 보기엔 너무나 뼈아픈 수치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에 던지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국내 굴지의 타이어 기업이은 K사의 공장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한 공장에서 피어오른 작은 연기가 어떻게 국가적 수준의 자본 탈출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불길 속에 감춰진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냉정하게 하나씩 추적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위해 질문의 순서를 바꿔보죠. 이들은 단순히 한국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어딘가를 선택한 것일까요? 자본이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명확한 이유와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인건비가 싼 동남아도 본사가 위치한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예상을 깨고 그들이 선택한 정착지는 바로 동유럽의 요충지 폴란드였습니다. 그들이 왜 하필 폴란드에 주목했는지 그 파격적인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한국을 떠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수많은 나라 중 폴란드를 선택했느냐는 것이죠.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아니었고 본사가 위치한 해외 법인 소재지도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를 선택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강력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장을 지을 부지는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고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은 10년간 면제했습니다. 심지어 대규모 현금 보조금까지 직접 지원했습니다. 복잡한 규제에 묶여있던 국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죠.
하지만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압도적 입지죠. 새 공장이 들어설 오폴레라는 도시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 독일 국경과 매우 가깝거든요. 차로 1시간이면 독일의 주요 공장들에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주요 고객사인 명차 브랜드들의 바로 옆집에 터를 잡은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국내에서 유럽까지의 여정은 험난합니다. 부산항으로 옮겨 배에 싣고 2만 킬로미터를 가야 하죠. 꼬박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다 위를 떠돌아야 합니다. 반면 폴란드 공장은 트럭에 싣고 아우토반을 달리면 끝입니다. 단 하루 만에 고객사의 조립 라인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단 하루로 줄어드는 혁신입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비와 보관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죠.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마법 같은 제안인 셈입니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국내 상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 대형 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타오르며 1,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낸 이 화재는 예고된 재앙이었죠. 수천 명의 일자리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순간 기업의 미래 동력마저 함께 타버린 셈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만 그 해에만 무려 6번의 화재가 반복되었던 것이 밝혀졌죠. 현장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설비 이상 신호가 계속해서 감지되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사측은 설비 투자를 소홀히 했고 노조 역시 현장 수칙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기업의 신뢰마저 태워버린 겁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절체절명의 시기였지만 내부의 갈등은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타올랐습니다. 노측은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감경한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는데요. 법적 권리일 수 있으나 공장이 전소된 상황에서 나온 이 요구는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경영권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며 신뢰 경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죠. 이런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에 큰 불이 나서 주인이 정신없이 불을 끄는데 가족이 다가와 용돈을 올려달라고 조르며 인테리어 권한까지 요구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본가와 대주주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합리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결국 해외 대주주인 글로벌 기업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리스크만 가득한 공장에 수천억 원을 더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 공장은 더 이상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진 신뢰 위에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라는 마지막 방아쇠가 당겨지며 자본의 탈출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공장이 불타면서 당장 내일의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2,30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잿더미가 된 현장을 지켜봐야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불길이 채 꺼지기도 전에 노사 간의 또 다른 갈등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화재 수습보다 더 뜨거운 협상 테이블이 현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조는 회사를 향해 여러 요구사항을 쏟아냈습니다. 보너스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금전적인 요구가 그 시작이었죠.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였지만 그 요구의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기계의 배치나 생산 물량 결정권 같은 회사의 핵심 영역까지 언급되기 시작했죠. 이는 경영진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집에 큰 불이 나서 가장이 필사적으로 불을 끄고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가와 용돈을 올려달라 조르고 인테리어를 내 맘대로 바꾸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집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가장과 권리를 주장하는 가족의 목소리가 충돌한 셈이죠.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닐지 몰라도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대주주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해외 대형 기업인 대주주 D사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자본은 불확실성과 끊임없는 갈등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법입니다.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광주 공장은 더 이상 미래를 약속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가기보다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거죠. 내부적인 신뢰의 붕괴는 탈출의 명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짐을 싸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안에서 일어난 갈등이 마중물이었다면 밖에서 불어온 정책 변화는 파도와 같았죠. 이제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남아야 할 마지막 이유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두려워했던 강력한 제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불타 노동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진 바로 그 시점, 노조는 회사를 향해 새로운 요구사항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안전대책을 세우라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갈등의 불씨였던 통상임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죠. 세력 단련비와 보너스를 고정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물론 이는 노동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마주한 현실은 훨씬 더 냉혹했습니다. 1,300억 원의 화재 피해를 복구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경영진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기엔 감정의 골이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영의 영역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생산 물량을 직접 정하고 기계 배치를 지시하겠다는 것이었죠. 사실상 경영권의 핵심적인 부분까지 공유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전략을 세울 주도권을 잃는 셈이었습니다. 자본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가장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당시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집에 큰 불이 나서 가장이 정신없이 불을 끄고 있는데 가족이 다가와 이번 달 용돈을 올려달라고 말하는 격이죠. 거기에 집수리 인테리어까지 내 맘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위기 극복보다 각자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서글픈 광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대주주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중국 더블스타의 눈에 비친 한국 공장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든 것이죠. 내부의 신뢰가 무너진 곳에 거대 자본이 머물 이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시선은 조용히 지도를 따라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8,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떠난 자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뼈아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짜리 양질의 일자리 17,000개가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증발한 셈이죠. 결국 공장이 위치했던 남부권 산업도시는 전국 1호 고용위기 대응지역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지적경제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활기찼던 공단 인근 10단가에는 이제 적막함과 한숨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나긴 투쟁 끝에 원하던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낸 값진 승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높이 쌓다 보니 정작 성문은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닫혔습니다. 공급이 끊긴 성 안에서 식량이 바닥나는 건 결국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쟁취한 것은 성장은 멈추고 활력은 사라진 승리라는 이름의 빈 껍데기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태를 과연 어느 누구 한 명의 일방적인 잘못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안전 투자를 비용으로만 여기며 방치했던 기업의 안일함이 분명 그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회사가 존폐 위기에 놓인 순간에도 강경한 노선을 굽히지 않았던 노조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며 탈출을 부추긴 정책적 압박도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정의를 외치며 싸우는 사이 우리가 함께 읽어온 실익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노사는 공장 재가동과 신규 부지 확보에 합의하며 최악의 파국만큼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핵심적인 미래 성장 동력은 이미 동유럽의 신흥 생산기지로 떠나버렸습니다. 한번 떠나간 자본과 신뢰를 다시 되돌리는 일은 기존 것을 붙잡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소중했던 마지막 기차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기업의 과감한 투자. 이 위태로운 저울의 수평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 우리 다음 세대의 일자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10년 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사태는 과연 누구 하나의 잘못일까요? 안전을 외면한 회사와 위기의 순간에도 강경했던 노조, 그리고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방치한 정책까지. 아마 그 누구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각자의 논리 안에서 움직였을 뿐이고 결과가 바로 이 뼈아픈 자본의 탈출이었습니다. 물론 국내 사업장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닙니다. 노사는 공장을 재가동하고 새 부지를 찾는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적인 미래 동력이 될 투자는 이미 국경을 넘어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껍데기는 남았을지 몰라도 성장을 주도할 알맹이는 빠져나간 셈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되돌리기 힘든 선택이라 부릅니다. 한번 떠나간 자본과 신뢰를 다시 가져오는 것은 처음부터 붙잡아두는 것보다 몇 배, 아니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장의 기계는 다시 돌릴 수 있어도 한번 꺾인 투자자의 마음을 돌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무거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에 허용된 골든타임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기업의 과감한 투자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로운 균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와 일자리가 통째로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는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